안녕하세요. 밴쿠버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캐나다 세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캐나다와 한국 부동산 세법의 차이, 두 번째 캐나다 양도소득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각에 관련된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간주세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대소득 보고하는 방법, 양도소득 보고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가 거주자가 아닌 캐나다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의 절차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 2023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 간접세들, 빈집세, 투기세, 그리고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 보고 전략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캐나다 한국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캐나다에도 주 거주지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주 거주지가 영어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고 그러죠.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는 규정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1가구 1주택 규정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내가 사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비과세 규정이 내가 사는 집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가?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yes입니다. 여기서는 BC Property Assessment Value라고 부르죠. 근데 한국하고 사용 개념은 좀 틀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 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취득원가로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공시지가가 사용되지는 않고요. 재산세 납부할 때 사용이 보통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항상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실취득 금액이 취득원가로 사용되지 이 공시지가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3번, 4번의 답은 다 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여세도 없고 또한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은 이중과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모든 자산들은 증여하고 상속하기 전에 벌써 세금을 다 납부한 자산으로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같이 부동산 양도세를 분리과세하는가? 답은 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매도가에 취득원가를 빼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 관련된 직접 경비도 차감하고 계산 방법은 비슷한데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한국은 양도세를 분리과세해서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 다음 해 4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됩니다. 그때 이제 양도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누진율 적용을 받고 세금을 한몫에 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많은가? 양도세 세율과 그 양도세 계산 방법을 보면 한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캐나다는 양도소득 계산 시 50%는 비과세고 50%가 택서블,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또한 공제 세율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양도세금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캐나다 세법상의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한가? 답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1가구 1주택 개념인 그 캐나다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규정은 한국에 있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캐나다에 와서 사는데 캐나다엔 집이 없고 한국에 내 명의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내 직계 가족이 살고 있고 하면 한국에 있는 집을 주거주지로 지정을 해서 면세를 캐나다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인 경우 주택 소재의 위치나 가격에 상관없이 100% 비과세가 되는가? 네, 답은 맞습니다. 요건 사실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특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그 집이 어디에 있든지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얼마가 이익이 났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게 뭐 1,000만 불짜리도 비과세고 그 이상 되는 주택도 사실 내가 사는 집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9번째, 캐나다에서는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 당연히 한국에서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 되면 과세가 되죠. 성인 자녀한테. 캐나다에서는 아까 상속 증여세가 없다고 설명해 드렸듯이 특히 이제 성인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입니다, 답은. 10번째 질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미등기 전매는 주 거주지일 경우 비과세인가? 미등기 전매가 assignment sale이죠, 영어로. 그래서 내가 입주할 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상태에서 입주 전에 전매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이 미등기 전매에 대한 부분은 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지를 않고요. 미등기 전매는 심지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이 양도소득보다 많고요. 50% 면세를 못 받으니까 그건 차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하시면 사업소득이고 또 세금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한국에서 집을 팔 경우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가? 네, 당연히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요. 캐나다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한국에 집을 팔았을 때는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그 세금 낸 거는 세액공제를 받고 양도소득 계산을 한 다음에 캐나다 세금이 계산이 되면 한국에 세금 낸 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한국에서도 일가구 주택 혜택을 받아서 한국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다른 집이 있어서 주거주지가 캐나다 집이 되고 한국 집은 주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면세를 받거나 양도세를 조금 낸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했을 때 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세 방법 차이는 캐나다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된다. 뭐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한국같이 분리과세 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된다. 세율은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일반 소득과 양도소득이 있고 소득의 범위에서 구간별 세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소득, 양도소득의 세율들이 있는데 그 일반 소득하고 양도소득의 세율이 보면 딱 반입니다. 일반 소득의 반이 양도소득인데 왜 그러냐면은 캐나다의 양도소득은 50%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반인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일반 소득률의 반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한계 세율 22만 7,092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소득은 53.50%가 그 가장 높은 한계 세율이고요. 양도소득은 26.75%가 가장 높은 한계 세율입니다. 그리고 양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양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주택의 양도 손실은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데 보통 사용을 못하죠.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주택의 양도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과거에 3년 돌아가서 이익이 난 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사용도 가능하고 환불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양도 이익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양도 소득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일반 소득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양도 소득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뉴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집을 매각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집을 매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게 된 동기나 아니면은 목적이나 그리고 소유한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내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때문에 같은 부동산을 팔아도 그런 이유로 해서 세법에서는 주 거주지로도 지정이 돼서 100% 양도소득 면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같은 집 가지고도.
근데 내용이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돼서 50%만 면세되고 50%는 과세돼서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익 난 거 다 100%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부동산을 팔아도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주거주지 양도소득에서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소득을 면세받는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겠죠.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소유를 해야 되고요. 이 집을.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 목적으로 이 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족이라는 범주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인 경우 토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에이커리지 하우스라고 해서 큰 땅을 다 인정받지는 못하고요. 1.24에이커까지만 이제 이렇게 헥타르로는 하프 헥타르. 요 토지 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토지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주거주지로 그러려면은 이 그 초과한 부분이 주거 목적으로 필요한 공간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건 1.24에이커만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거주지 지정은 내가 이제 밴쿠버에 사는 집이 있고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켈로나나 위슬러나 뭐 이런데 몇 개월 지내는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둘 다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둘 다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주지 지정은 연도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는 밴쿠버에 있는 집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별장 같은 집을 선택을 해서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뉴에스민스터에 집을 팔았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주거주지 지정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은 다음으로 이제 간주될 수 있는 게 팔고 나서 난 이익금이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둘 중에 하나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도 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거주지로 되지 못할 거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될 거면 적어도 양도소득으로는 간주가 되어야지 50% 면세를 받아서 세율이 원래 일반 소득의 반 정도만 납부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양도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인정됐을 때는 아까 세율차가 배가 되죠. 그죠?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고 또한 GST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소득이라는 게 시세 차익을 노려서 플리핑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득이 된 거기 때문에 GST 보고 대상으로도 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가지고 최대한 주거주지로 인정받도록 해보고 안 되면 양도소득으로도 인정받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이제 세율차가 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한 게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의 판매 기준은 이 집을 사게 된 목적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목적과 동기 중에서 사업소득 간주되는 거는 내가 대팔 목적으로 단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서 뭐 이익이 나면 바로 팔 목적이면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임대나 거주 목적이면은 이제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나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객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나 아니면은 내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1년에 뭐 부동산 사고 파는 횟수가 많다.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 간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몰개지가 없든지 몰개지를 단기로 얻겠죠. 그리고 이자율도 지금 페널티를 내는 고정으로 하지 않고 변동으로 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그 판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린 사업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이 집을 소유 기간 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팔게 됐는지 그런 이유들이 중요하겠죠. 내 거주용으로 샀고 팔게 된 이유가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가 애들 교육과 맞지 않아서 아니면 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샀을 때는 직장이 어디였는데 그 사이에 직장이 옮겨져서 직장은 너무 멀어져서 팔 수밖에 없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또한 이게 양도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고요. 근데 요번에 그 새로 발표된 세법에는 한 가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기준을 보시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증명하기 나름이고 또 분명한 기준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정해놓은 게 정부가 2023년부터는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사업소득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을 많이 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적어도 1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아야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사이먼트 세일이 이제 전매죠. 입주권을 샀다가 입주 전에 판 거. 이런 경우도 세법에서는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건 무조건 사업소득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세법은 전매는 무조건 사업소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noccupied sale, 내가 처음 사고 나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입주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파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내가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되려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든지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고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한국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매도가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원가하고 또 취득에 관련된 경비, 이게 이제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100만 불을 받고 팔게 되고요. 구매했던 취득원가는 80만 불에서 BC정부에는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 22,500불에 변호사비에 빼고 나서 82만 5천 불이 이제 취득원가로 차감이 되고, 거기에 이제 팔 때 복비 나간 게 2만 5천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불을 빼고 나머지 차이가 양도소득, 캐피털 게인입니다. 그래서 15만 불 이익이 났는데, 실제로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50%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할 때 과표로 잡히는 건 15만 불의 반인 7만 5천 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보고 양식의 스케줄 3 양도소득 보고하는 양식인데, 여기에 보면은 100만 불에 팔아서 그 취득원가 나오고 뭐 해서 15만 불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블 인컴은 15만 불이 아닌 7만 5천 불입니다. 5번, 이 주택 사용 변경 시 간주세법, 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객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그 고객이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집에서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근데 뭐 팔리는 건 아니고요.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집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한 4년 살다가 임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를 처음부터 주던 집을 내가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용 목적이 변경이 일어나죠. 그럼 사용 목적의 변경이 일어나면 세법에서는 실거래가로 판 걸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판 걸로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대 목적에서 거주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판 걸로 간주되면 과세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 거주 목적에서 임대소득으로 바뀌었을 때는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거주 목적이었으니까 주거주지라고 본다면 면세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간주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 목적으로 이제 그 하다가 거주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